몰디브는 2월 27일 한국을 전격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한국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는 대구를 입국 금지시키더니 경북, 경남, 서울, 부산, 경기까지 확대했습니다. 몰디브는 코로나가 확산되면 국가의 특성상 치명적인 의료 붕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에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 뒤인 4월 말경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압둘라 샤히드 몰디브 외교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코로나19 감염증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은 뛰어난 방역으로 코로나를 잠재웠다면서 몰디브도 이에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4월 말에는 한국이 그야말로 전세계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국내외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였으므로 관계 당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을 논의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몰디브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영국 BBC는 현재 몰디브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국가의 재정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보도합니다. 우선 몰디브는 중국의 1: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부터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 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아 빚더미에 앉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몰디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만기를 1-2년 앞둔 상황에서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8일 전했습니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몰디브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차관으로 인해 빚의 수렁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관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 어떤 사업 계획도 빚을 갚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전형적인 함정적 사업 방식이 결국 몰디브를 좌초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1:1로를 진행할 때 파트너십에 의해서 상대방 국가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하는 걸 간과합니다. 상대방 국가도 잘 되어야 그 다음 수주로도 진행이 되며 사업성이 좋게 나와야 중국의 돈을 빌린 경우라면 상환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사업비를 심하게 부풀려서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건설 노동인들은 중국인이 파견되니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도 건설 인부를 중국인을 데려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규모가 취약한 나라들은 중국과 단 한 번의 거대 프로젝트만 진행하더라도 나라가 휘청입니다. 몰디브 나시디 국회의장은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 달러 3조 6천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 달러 1조 2,700억 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조 원 가량을 중국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는데 몰디브는 이것을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몰디브의 국내 총생산 GDP가 49억 달러 5조 7천억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빌린 대규모 자본으로 진행한 사업 중 말레섬과 훌루 말레섬을 잇는 대형 교량 시나말레가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다리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는 물론 몰디브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은 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와의 1:1로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나말레교는 왕복 4차선의 연장 2.1km인 대형 교량으로 중국의 1:1로 프로젝트에서 몰디브 정부가 2억 달러를 빌려 건설한 뒤 2018년 9월 개통했습니다. 말레와 훌루말레의 발레나 국제공항을 잇는 이 다리로 인해 교통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코로나19 관광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거액의 차관을 상환하는 게 매우 어려워진 것이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러한 중국의 1:1로의 자본 성격을 두고 파괴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몰디브의 재정을 완전히 파탄낸 정황이 드러났으며 복구조차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기우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몰디브가 괜찮다고 하는데요. 장리정 주 몰디브 중국 대사는 BBC에 몰디브가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은 허구라면서 중국은 몰디브나 다른 어떤 개도국에도 차관과 관련해 원하지 않거나 의지에 반하는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애초에 중국이 바가지를 씌운 데다가 철저하게 중국 중심의 계약서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 4월 강경화 장관의 협조를 구했던 그날에 몰디브는 IMF로부터 자금 수요를 받기에 이릅니다. IMF는 신속 금융제도를 통해서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급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IMF는 몰디브는 현재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기고 국가 재정이 지극히 어려운 사태라고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은 주요한 원인은 중국에 상환하고 있는 빚더미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중국 1대1로를 맺은 나라들이 줄줄이 IMF를 녹화하자 미국이 이를 막고 나섰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서한을 보내 중국 1대1로에 빚진 나라들의 IMF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당시가 2018년으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이 이미 10차례 이상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줄줄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한편 만약 몰디브가 한국과 경제 개발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몰디브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고 그것이 한국에도 큰 사업성은 없을 테지만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모토는 중국의 파괴적인 자본과는 격이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람 평화 상생 번영 공동체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펼칩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상대방에게 자본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 국가와 상생을 기본으로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맺는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던 베트남은 이번 주에 강경화 장관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청했습니다. 베트남은 신남방 정책의 주요 국가이기도 하면서 외국 투자 국가 중에 한국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경험한 국가이다 보니 한국을 신뢰할 수 있었으며 결국 자국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막았던 것을 민망해하며 다시 한번 한국을 최고로 우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강경화 장관은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는 등 베트남의 최고 인사들과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조치를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몰디브는 뒤늦게 중국과의 거래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인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 여러가지 국내 문제가 얽혀있는 데다가 중국과는 앙숙이라서 몰디브에 자금을 대줘봤자 결국 그것은 중국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난관입니다. 또한 몰디브는 자금난 외에도 코로나19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1대1로를 진행했던 몰디브에 중국 근로자들이 대거 오면서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중국의 근로자가 이탈리아와 중국 간의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진자가 퍼졌다는 의혹과 비슷한 것으로 몰디브는 중국의 1대1로를 비롯해 코로나 확진자 역시 대거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오히려 몰디브 당국이 코로나 위기에 빠지자 중국 정부에서 몰디브 현지의 방역시설 건설을 지원해주는 등 방역 모범국으로서 묵묵히 중국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범 방역국인 중국은 전 세계의 1대1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태평양 섬나라, 아프리카까지 중국의 코로나19 협력을 위해 연락했다고 한 것입니다. 3월경 중국은 코로나 감염이 잦아들고 있었으며 전 세계에서는 방역 물자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방역 물자가 생산 가능하고 남아있는 중국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검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지는 자세로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코로나19 정보를 알려주고 국제사회와 방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세계 공중보건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복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코로나가 중국 책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했다가 아직까지도 중국의 온갖 경제 보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약소국들은 그런 비슷한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몰디브는 2017년 중국과 FTA를 맺은 것이 불과 3년 뒤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이렇게까지 국가가 위기 상황이 오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1대1로를 맺은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19와 더불어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최소한 10년 이상은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농사만 짓던 후진국 베트남 도와 근대화시켜 살려줬더니 배은망덕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베트콩들. 절대 잊지 말고 일본 보이콧처럼 꼭 되갚아줘야 한다. 삼성과 정부는 앞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적반하장. 베트남은 제2의 일본입니다. 공산국가는 절대로 믿어선 안됩니다. 어느덧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수가 6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는 4월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산했다가 5월부터 눈에 띄는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약해지는 특성 덕분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런 시기에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총 3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에서 302명이 귀가 좋지 사망은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제외하면 최근 50일 가까이 베트남 내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했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이 총 4억 157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특히 4월 1일에서 19일 사이 만든 8,819만 장의 마스크 중 무려 3,270만 장을 일본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일간지 베트남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이 4월 19일 동안 수출한 8,819만 장의 마스크 중에서 3,270만 장이 일본으로 향했고 한국이 1,710만 장, 독일 1,110만 장, 미국 1,040만 장 순이었는데 베트남의 쩐디의 동수 언니 그 대표는 의료용품을 제작해본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항균 기술을 전수받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은 일본과 손잡고 새로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일본이 20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보여준 태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자, 그런데 최근 베트남이 일본을 등진 채 한국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이 최근 일본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베노마스크, 아베 정부가 총 5,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세 곳의 일본 회사로부터 1억 3천만 장의 마스크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실제 마스크를 사는데 사용한 금액은 900억 원 배송비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해도 나머지 2,500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에 결국 아베 정부가 돈을 지급한 마스크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바로 유스비오라는 곳입니다. 게이사녀 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유스비오라는 회사는 주소지만 있을 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스비오의 사장은 새로 계약한 베트남 공장에서 마스크 350만 장을 구입해 일본으로 수입했다. 베트남에서 일본인 직원이 주재하면서 마스크 품질을 검사했다 밝혔습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전문가 오니시 카즈나리 성루카 국제대학 대학원 공중위생학부 교수가 경제지 프레지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누출률 100% 사실상 바이러스 입자를 전혀 차단하지 못한다고 밝힌 아베노 마스크. 이 문제의 마스크 상당수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회사가 만들어 일본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180도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베트남이 삼성을 시작으로 143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최근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 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약 200명의 한국인 유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주 일요일 아시아나 특별기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베트남이 기업인을 제외하고 단체 해외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감축하고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세율을 0%로 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 들여와 완성차를 만들고 이를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자동차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일본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죠.
재무부가 이를 두고 한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어 베트남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휴대폰 누적 생산 13억 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갈수록 침체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삼성전자 박닝성 생산법인은 이달 초 휴대폰 생산량 7억 대를 돌파했다. 하윤 웬성 생산법인이 올 초 휴대폰 생산량 6억 대를 넘어섰으므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 지 12년 만에 휴대폰 누적 생산량 13억 대를 달성한 것이다. 이 기록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주가가 사상 최대 감소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더 의미가 남다르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1.7% 하락해 분기 기준 감소폭으로는 사상 최대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체 휴대폰 생산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박닝성에는 휴대폰 외의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도 함께 가동하며 하윤 웬성에서는 휴대폰만 집중 생산하고 있다. 호치민에서는 가전 공장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 공사에도 착수하는 등 베트남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당국의 승인받은 삼성그룹의 투자 금액만 17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외국 기업 중 투자 1위인 삼성전자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주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350여 명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시 삼성 직원들에 한해 자체 격리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해줬을 정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응우이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와 면담 자리에서 삼성 베트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베트남 경제 발전과 양국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삼성이 한 베트남 양국 관계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번 휴대폰 누적 생산 규모 13억 대 달성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베트남의 윈윈 전략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